밤늦게 또 왔습니다. 자, 아까 잠깐 들렸었죠? 친구와 짧은 통화를 하고 아까 펜트하우스 할 시간에 들어와서 잘들 보셨나요? 저는 그 드라마를 안 봐서 그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시간에 많이들 보신다고. 음, 그 오늘 처음 또 들어오신 분들에게 이야기 드리자면, 이 라이브 방송은 카메라를 꺼둡니다. 요즘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소통의 부작용을 겪는 시대 같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시도 때도 없이 무언가를 계속 보고 있고, 결과적으로 현실에서는 누군가의 만남 또는 연애, 사랑, 그 밖에 많은 직접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서툴어지고, 그런 서툰 지점들을 온라인 속에서 갈망하고 그 욕구를 해소하는 그런 부작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비단 저만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이야기할 때는 그냥 통화하는 느낌으로, 굳이 우리가 소통을 한다라기보다는 잠시 그런 여백 속에서 누군가를 떠올려 보기도 하고, 이야기 속에서 생각을 정리정돈하기도 하고, 그런 느낌인 거죠. 제가 요즘 다시 브루스리 이소룡 예전 인터뷰도 보고, 예전에 한참 브루스리가 메모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책으로 냈던 적이 있어요. 물이 되어라 친구야 라는 책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소룡이라는 사람은 겉으로 봤을 때는 몸이 굉장히 좋고 액션을 굉장히 잘 소화하는 액션 배우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철학적이고 심지어 철학과를 졸업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무술의 어떤 근간에는 그런 인간의 근본적인 질문과 그런 자기 자신의 소신들이 굉장히 뭉쳐져 있었던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던 사람인데,
이제 이분이 메모장에 쓴 글들 중에 예술이라는 단어로 자기가 생각하는 예술들의 생각들을 이렇게 적어 놓으신 게 있어요. 그거 좀 읽어 드릴게요. 예술은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다. 메모장에 짧게 적혀 있는 것들이어서 굉장히 짧아요. 예술은 자신을 진솔하게 표현한다. 표현 방법이 복잡하거나 제한적일수록 자신이 원래 지닌 자유로운 감각을 표현할 기회는 줄어든다. 예술과 무심의 인식. 모든 분야의 예술가는 무심히 관찰하는 법, 관찰한 것을 완전히 소화해 자신의 작품에 표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예술은 느낌에서부터 시작된다. 예술은 예술가의 경험이나 느낌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예술은 느낌을 소통하는 것이다.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작품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한다. 자신의 예술을 멋지게 표현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멋진 예술가가 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그런 생각 자체가 표현하려는 모든 움직임을 멈추게 할 테니 말이다. 중요한 것은 그런 생각을 버리고 작품과 직접 하나가 되는 것이다. 예술에는 창의성과 자유가 필수다. 예술은 절대 자유가 있는 곳에서 산다. 자유가 없는 곳에는 창의성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술은 경직된 에고가 아니다. 예술은 장식품이 아니다. 예술은 결코 장식품이나 치장품이 아니다. 깨우침의 작업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예술은 자유를 획득하는 기술이다. 예술가의 모든 움직임 뒤에는 시각화된 영혼의 음악이 있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의 움직임은 공허한 말과 같아서 아무 의미가 없다. 당신의 그런 감정이 작품 속에 흐르지 않는다면 그런 그림은 죽은 움직임일 뿐이다. 예술에는 진심을 다한 행동이 요구된다. 오직 즉각적이고 정직하며 전심을 다한 행동만이 요구된다. 예술을 통해 자연 혹은 이 세상에 새로운 형식이나 의미를 부여하는 건 바로 우리 영혼이다. 예술에는 기술의 완전한 숙달이 필수적이지만 혼이 담겨야만 발전할 수 있다. 꾸밈 없는 예술이란 예술가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예술적 과정이며 영혼의 예술이라는 뜻이다. 도구가 만들어내는 일체의
다양한 움직임은 영혼의 절대적 심미 세계를 향해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다. 예술적 기교는 인간의 영혼에서 나와야 한다. 그러므로 예술적 기교가 예술의 완성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기교는 매개체인 작품을 통해 초자연적 발전을 향해 몇 걸음 뗀 것에 불과하다. 진정한 예술적 완성도는 모양이나 형식이 아닌 인간 영혼에서 발산되는 것이라야 한다. 이와 같이 예술 활동은 예술 자체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세계를 관통하는 것이다. 그런 세계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경험한 모든 형태의 예술이 함께 모여 흐르며 무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영혼과 우주의 조화가 실제 결과물로 나타난다. 예술의 임무. 예술의 임무는 심미적 창조 작업을 통해 인간이 지닌 가장 깊은 초자연적, 개인적 경험을 표현함으로써 그런 경험이 이상적 세계라는 전체적인 틀 안에서 이해되고 인식되게 하는 것이다. 예술은 영혼을 반영한다. 그런 예술이야말로 평화로운 영혼의 예술이다. 그것은 마치 깊은 호수에 비친 달빛과 같다. 예술가는 삶에서도 예술가여야 한다. 궁극적 목표는 일상의 행동을 통해 삶의 달인이 되는 것이며 삶 자체를 예술로 만드는 것이다. 예술의 달인은 먼저 삶의 달인이 되어야 한다. 영혼이 모든 것을 창조하기 때문이다. 예술은 결국 삶의 본질이다. 예술은 절대 존재, 그리고 인간 삶의 본질로 향하는 길이다. 예술은 감수성을 지닌 창조적 행위이며 결정적인 순수의 상태다. 등등 무성의하게 만든 예술은 가짜 예술이다. 대부분의 가짜 예술은 무성의하게 만들었거나 실제 경험이나 느낌에서 우러나지 않은 작품을 만들려고 시도한 것에 불과하다. 진정한 예술품은 홍보용 인쇄물이 아니다. 나는 진정한 예술품은 홍보용 인쇄물이 아니라고 굳게 믿는다. 더구나 예술은 결코 장식품이나 치장품이 아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성숙해가는 과정이다. 결국 예술은 개인적 자유를 획득하는 수단이다. 당신의 길은 나의 길이 아니며 나의 길도 당신의 길이 아니다.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혹독한 훈련을 거치고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전혀 의식하지 않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어디에서도 자아를 잃지 않아야만 비로소 예술은 완벽해진다. 진정한 예술가는 대중을 의식하지 않는다. 진정한 예술가는 대중을 의식하지 않는다. 그는 순수한 기쁨을 위해 작업한다. 그 안에는 명랑함과 평상심이 있다. 예술은 자의식에서 벗어날 때 최고의 수준에 다다른다. 예술가가 자신이 표현하고 있는 것 또는 표현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관심조차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유가 찾아온다. 예술의 마지막 단계는 단순성이다. 단순성이야말로 예술의 마지막 단계이자 자연의 시작이다. 이런 메모들이 적혀 있어요. 굉장히 철학적이죠. 그림 그리면서 듣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공감 되실 것 같아요. 오빠 직장 사람들과 잘 안 맞아서 너무 힘들어요. 오빤 잘 안 맞는 사람들과 일할 때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세요? 어떻게 다스릴까요? 저는 그냥 그 모든 게 노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제가 접해보지 않은 가사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그리고 직업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제 삶적으로도 가는 것 같네요. 예술은 사실 저희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노래고 다들 고유의 향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고유의 향기를 일기장에 적으면 그게 예술이 되는 것 같거든요. 어쩌면 우리 모두 다 예술가고 어쩌면이 아니라 이미 다 그런 마음들을 품고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읽어드린 책은요, 그 브루스리 이소룡 어록이 담긴 물이 되어라 친구여 라는 책입니다. 그 브루스리 인터뷰나 이 글을 보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는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이소룡이 했던 말 중에 물이 되어라 친구여. 뭐 예를 들어서 동그란 컵에 들어가면 동그란 모양이 되잖아요. 물은. 그리고 찻잔에 담기면 찻잔이 되고 뾰족 한 통에 담기면 뾰족 한 통이 되고 그 물과 같은 그 원리를 자신의 철학과 또는 자신의 깨달음과 엮으면서 늘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했던 사람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 대중을 의식하지 않는다. 사실 답이 없죠. 음악 세계도 똑같지 않을까요? 뭐 누군가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의식해서 솔직히 행복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현실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 회사 생활을 하는 친구가 있고, 누군가는 그런 의식보다 자기 자신의 행복을 의식해서 자기 사업을 하고 자기 여행을 떠나고 자기 고유의 것을 남기려는 사람이 또 있고, 뭐 이런 지점들이 음악에 그대로 이어지면 누군가는 큰 기획사에서 대중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하면서 사실 본인은 행복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의 타협점에 맞는 연기를 해가면서 그 안에서 성취를 이루고 그것을 합리화하는 경우, 또는 그게 행복이라고 또 느낄 줄 아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누군가는 자기가 꼭 곡을 써야 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해야만 그 노래의 행복을 느끼게 되는 또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 모든 것들은 연결돼 있고,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내 눈앞에 놓인 상대방을 느낄 수 있다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대로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을 해석하기 때문에 사실 내가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을 해석하고 판단할 때 곧 그게 내 마음의 거울이 되기도 하고, 내가 살아왔던 상처 또는 내가 받아왔던 사랑, 이 크기를 상대방을 대하는 내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그런 지점들을 이 이소룡이 쓴 이 어록에 많은 부분에서 엿볼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최진석 교수님 인문학 강의를 보다가 그 말이 참 와닿았어요. 피부에 살아라. 쉽게 예를 들자면 피부 안쪽에는 근육이 있잖아요. 그리고 혈관도 있어요. 그리고 피가 흐르죠. 누군가는 그 흐르는 피의 모양 또는 온도 그리고 혈관 개수가 몇 개 있고 또 근육은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 피부 안 세상의 언어로 상대방과 소통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피부 바깥쪽에 공기에만 꽂힌 사람이 있는 거예요. 공기에는 이산화탄소, 수소, 산소 여러 가지가 결합하면 어떤 게 일어나고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또 이렇게 연결이 되고 누군가는 또 그 공기의 언어에 꽂힌 거예요. 그러면 이 공기의 세상의 언어로만 살아온 사람과 이 피부 안쪽의 이야기들로만 살아온 사람의 언어가 서로 잘 공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피부에 살게 되면 피부 안쪽에서 일어나는 어떤 피부 안쪽의 상황들도 느낄 수가 있고 내 피부 표면을 지나가는 이 공기, 바람도 느낄 수가 있고 이 두 가지 감정을 같이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피부에 살려면 피부 안쪽의 언어도 그리고 저 공기의 언어도 모두 느껴봐야 내가 이 두 가지 상황을 이해하고 인지할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삶이 한쪽 방향으로만 쏠리게 되고 내가 살아온 그 쏠린 생각과 내가 겪은 경험들로만 이 세상을 판단하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살아왔던 사람의 언어가 들어오면 경계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거나 무조건 차단하려고 하는 성향들도 발생을 하고 그냥 자기만의 세계가 너무 강해 이런 식으로 매도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언어도 배워본 적이 없고 또는 살아볼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지나왔던 시간도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피부에 산다는 말 물론 매번 피부에 살 수는 없겠죠. 근데 왔다 갔다 하면서 맞아. 나 살아있고 나 피부를 갖고 있지. 이런 생각을 인지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의미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 그런 의미에서 생전 처음 신문도 구독해서 읽어보고 있고 그리고
사람이 많은 곳에도 제가 가보지 않은 동네, 또 만나보지 않았던 사람들, 또는 전혀 제 스타일이 아닌 영화, 만화, 막 한 번씩 보면요. 아, 내가 참 한쪽으로 쏠려 있었구나. 나름대로 어떤 중간 지점에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참, 많이 뭘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생각이 참 좋아요. 어머님 친구분들도 만나고, 어머님 친구분들이 들려주시는 이야기들 참 재밌고, 그리고 그 어머님 친구분들도 이제 자기 자식 또래와 카페에서 이야기 나누는 게 되게 신기하신가 봐요. 그래서 그냥 저는 어머님 따라 나가서 어머니 친구분들과 이야기하는 것 뿐인데, 그것을 굉장히 감동적이게 받아들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자식들이, 또는 우리가 나이를 너무 선을 긋고 다 동년배들이나 어떤 비슷한 또래들과의 소통에는 익숙한데, 결국 사실 그 나이를 제쳐두고 그냥 다들 이렇게 친구처럼 대화하는 이 분위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구나. 우리 어머님들도, 아버님들도 얼마나 우리랑 똑같죠. 친구들 만나서 얘기 나누고 싶기도 한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미 나이 많은 사람 취급을 하며 다가오는 그 대화의 에너지와 같은,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나눌 때 에너지, 그 에너지를 굉장히 그리워하셨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했고요. 그래서 제가 뭐 일부러, 예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핫플레이스 뭐 이런, 예전에 그런 곳 있잖아요. 그러면 거긴 다 젊은 남녀 커플들이 뭐 인스타그램용 사진과 자신들의 어떤 예쁜 모습을 담으려고 아주 빼곡히 앉아 있거나 줄 서서 사진 찍고 있을 때, 저는 어머님 손을 잡고 가요. 또는 어머니 친구분들과 그 장소에 가요. 그럼 거기는 어머님 나이대 동년배분들은 아예 없어요. 처음에 어색해 하세요. 아니, 이 젊은 애들 오는 곳에. 그런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특별하게도 여기세요. 그리고 그렇게 조금씩 우리 동년배들이 우리밖에 없네 라는 느낌이 주는 서투른 어색함과 오랜만에 느끼는 이 분위기와 젊은 에너지들을 조금씩 흡수해 가시면서 활기를 찾으시고 예전에 그 소녀 같은 모습들이 조금씩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야 아들 너 창피하지 않아? 야 너도 젊은 친구들이랑 이런 데 와야지. 이런 얘기를 조금씩 하시거든요. 근데 그 순간만 따뜻하게 함께 손잡고 이게 더 재밌고 행복하다 라고 하시면 아마 조금씩 그 상황에 적응돼 가시면서 나중에는 익숙해지시는 핫플레이스에 가도 전혀 어색함 없어지는 어머님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전 우리가 아주 갓난아기일 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몰라서 어머님의 손을 잡고 여러 가지 등록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알아갔던 것처럼 요즘 시대가 바뀐 이 시점에는 우리 자식들이 어머님 손을 잡고 아버지 손을 잡고 너무 우리 키우시느라 세상이 어떤 게 좋은 게 생겼고 어떤 좋은 맛있는 것들이 생겼는지 검색하고 찾아다닐 그럴 여력 없이 다 살아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식이 손을 잡고 떠나야 할 차례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 계세요. 아, 우리 엄마는 그런 거 싫어해. 아, 우리 엄마는 그런 거 몰라. 그런 거 하면 되려 화만 내. 또 돈 썼다고 뭐라 그래. 아유, 그런 거 하느니 너가 이런 거 하는 게 훨씬 좋다. 우리 엄마는 맨날 이래.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모릅니다. 가족을 더 모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직업군인이라 집을 못 간 지 오래됐는데 참 코로나 덕에 소중함 다시 알아가네요. 가족이기 때문에 가깝다고 다 안다고 착각하기 쉬운 것 같아요. 저도 어머니랑 같이 카페 갔는데 처음에 어색해 하더니 이제 좋아하셔요. 카페에서 먹은 맛있는 메뉴 하나 외우시고 그거 찾으시고 귀여우셔요. 맞아요. 삼청동에서 단팥죽 한 그릇 사드린 거에 소녀가 되시더라고요. 어제 아들과 손잡고 놀이터를 지나는데 아들이 제 손을 쏙 빼는 아는 여자아이가 있었나? 초딩 사춘기라 그런 거겠죠? 성인 되면 진우님처럼 먼저 제 손 잡아주려나요? 어머님, 벌써부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초등학생인 거죠? 아, 저보다 더 꼭 잡을 거예요. 그 대신 마음껏
마음껏 아드님이 지금은 마음껏 쑥스러워하고 그런 경험들 마음껏 하게 해주세요. 저도 어머님이 저한테 집착을 하셨으면 제가 어머님 손을 안 잡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저 마음 가는 대로, 물론 어머님의 절제와 또 보이지 않는 마음이 있으셨겠지만 그거 덕분에 제가 먼저 손을 잡고 싶은 생각을 하게 해주신 어머님의 빅피처가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다들 가족과 관련한 행복한 에피소드들로 이 밤이 채워집니다. 우리의 뿌리는 가족이고 가족이 다인 것 같아요. Family is everything 이라고 제가 요 근래에 읽었던 책 중에 그 구절이 참 좋았어요. 마음이 있으면 그 노래가 들리고 마음이 있으면 그 가사가 들린다. 하지만 당신에게 그런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노래 가사여도 그 가사가 들리지 않고, 당신에게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 영화도 그 장면도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없어서 오해하고 놓친 가족의 모습들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모습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마치 초등학생 친구, 물론 이 초등학생 친구를 모든 초등학생 친구들로 대변할 순 없지만 좀 어린 친구가 예를 들어서 뭐 김광석 선배님 노래를 듣고 와, 이해하기라는 참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험과 비슷한 어떤 깨달음 또는 느낌을 겪은 친구들은 나이를 불문하고도
그 김광석 선배님 노래가 들리는 거예요. 마음으로. 마치 이런 것처럼 예전엔 들리지 않았던 노래가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 배우게 되면 그제서야 이해되고 귀 기울이게 되는 것처럼 아마 우리 가족도 내가 어려서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노래 한 구절, 한 소절이지 않을까. 내가 오해했던 그 친구도 내가 아직 듣지 못하는 노래가 아닐까. 그래서 아까 앞전으로 돌아가서 피부에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 같죠. 제가 경험이 또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 덜 외롭게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더 외롭게 할 수도 있고. 제 모습에 제가 당당하지 못해 애들하고 마트라도 가다가 애들 또래 보면 제가 뒤로 빠지는 게 숨어드는 게 싫으네요. 그래도 우리 아들 딸은 엄마라고 팔짱 끼고 걸어주네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려고요. 어머님, 그 마음 저는 부모님이 아직 아니기 때문에 감히 알 순 없지만 저도 살이 쪘다는 공통 분모는 있었기 때문에 제가 1집 데뷔할 때 98kg이었다고 좀 많은 인터뷰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때 98kg의 가수를 데뷔한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어떤 시도이자 그 제작자의 선택이었는데 되려 저는 꼭 알아보더라고요. 다들 비슷한 멋있는 모습인데 저는 개성 있는 모습이었으니까. 그리고 또 그때 그 모습으로 무대에 섰다는 거, 저 굉장히 긴장하고 저 스스로 자책하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간들이 느끼게 해준 게 참 많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 하늘의 뜻이 있었구나 싶기도 해요. 하지만 그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 하시는 거는 아주 응원합니다. 저도 운동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님이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마음이든지 이미 두 손 꼭 잡고 팔짱 끼고 함께 그 순간 나눠줄 그 소중한 자녀가 얼마나 아름다운 참 모습일까요? 그게 모습이. 제가 비교할 순 없지만 그때 제 모습을 안아준 우리 팬들, 그 땀나고 막 어떻게 해서든 그 모습을 최대한 꾸며보겠다고 참 희한한 패션을 많이 걸쳤는데 그걸 귀엽다고 그렇게 안아주는 분들이 바로 어머님의 그 따뜻한 아드님, 따님 같은 저에겐 그런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그 사랑받고 이렇게 잘 자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럴 때 나오는 사랑이 찐 사랑이잖아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게 그 찐 사랑을 1집 때부터 어떤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찐 사랑, 그 정말 이미 벌거벗은 모습을 사랑할 수 있는 아주 찐 사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찐 사랑의 에너지는 참 오래오래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찐 러브 받으시는 우리 어머님 축하드립니다. 이제 갑자기 끊길 수 있습니다. 끊기면 기다리지 마시고 편히 잠자리 드시면 됩니다. 네, 저도 그 제 초창기 모습 귀엽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대에 그래도 올라갔죠. 저는 뭐 과거를 그때 제 모습을 뭐 여러분들이 당황하셨지만 저는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네, 얼마나 좋아요.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노래 잘하는 청년, 얼마나 파격적이에요. 하지만 얼마나 익숙해요. 지금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의 스타일은 지금 다시 재현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세상은 변했으니까요. 저는 아마 이제 계속 검은색 옷만 입고 앞으로도 뭐 비슷한, 아직은요. 그 동대문에 가면 김진우 패션도 그때 있었어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도대체 왜 그 패션을
그게 있었어요. 30대였나 40대였나. 참 충격적이었는데, 물론 그때 함께 해줬던 스타일리스트 분께 그건 감사해야 할 일이고요. 곧 갑자기 끊길 거예요. 미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왜 자꾸 눈물이 위로되는 느낌. 어머님, 나이스. 편안한 밤 되세요. 주말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건강히 존재해 주셔서 고맙고요. 꽃 많이 피었으니까 사람 많은 곳 늘 주의하시고, 틈틈이 느껴보세요. 곤방와 굿나잇. 일어나면 선별 실려서 근무 가야 하는데 지친 마음 저도 위로받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아마 덕분에 위로받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그 위로가 위로인지도 모르고 지나치는 순간들도 다들 미안한 마음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봉주. 생각보다 배터리가 오래 가네요. 제가 끌게요. 뿅.